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베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2년 제36회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의 대상 수상작 한 편을 1시간 반 동안 재밌게 했고, 이번 시간에는 김영하 작가님의 자선 대표작이 있어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이상문학상 저희가 2001년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2번 타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 2003년에 너의 의미란 작품, 2006년에 아이스크림이란 작품으로 김영하 작가님이 우수상을 타셨죠. 그 너의 의미를 잠깐 좀 보면은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뇌 속에 숨어있던 작은 성기가 힘차게 발기하는 느낌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광고 모델의 배 위에서 뭐 나는 다시 그 소설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서 되게 적나라한 199쪽에는 이런 묘사가 나오죠. 그녀는 내 성기에 요플레를 붓고는 입으로 그것을 빨아먹었다, 뭐 이런 묘사가 실제 나옵니다. 그 나온 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그 2006년에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실린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이상한 맛이 나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회사 직원이 왔죠. 와서 그 직원이 김성룡 부장 소비자 상담실에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묘사했던 작품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작품. 아무튼 이런 작품을 김영하 작가님이 당시에 2003년, 2006년에 쓰셔서 받았고, 그림자를 판 사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자가 하나의 모티브죠. 이것도 그림자가 하나의 상징, 메타포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 주인공도 작가, 소설가예요. 재밌게도 소설가고, 이 소설가의 친구가 2명 나옵니다. 그 어렸을 적에 그 고등학교 때 성당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성당 친구. 그 미경이와 바오로 세례 명이겠죠? 바오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바오로는 신부가 됐고요. 되게 잘생겼던, 인기 많았던 바오로. 그리고 미경이와 바오로에는 썸이 있었죠. 근데 미경이와 바오로는 이제 잘 되진 못하고, 바오로는 신부가 돼버리고, 미경이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죠. 그렇게 이제 중간에 이것도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대화가. 바오로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좀 이따 한번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이건 마지막에 좀 독특해요. 미경이의 상황이, 남편이 죽죠. 자연 발화해서. 그게 되게, 실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되게 환상적인 일이에요. 환상소설 같은 느낌. 자연 발화해서 죽어버리고. 아무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논픽션의 어떤 느낌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이제 그런 어떤 서사를 잘 쓴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김영하 작가는 인간의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어떤 비천한 어떤 뭐 속성에 대해서 뭐 찌질하거나 뭐 공핍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럼 이 소설에서 처음에 나오죠. 70쪽에 보면 의문이 들었다는 거 어린 시절에 저 별빛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근데 어리석은 의문은 또 있다. 창공의 새에게도 그림자가 있을까? 이런 그러나 새에게도 분명 그림자가 있다. 어. 이 그림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목도 그림자를 파는 사나이고 이 소설에서 그림자란 도대체 뭘까요? 결국엔 이것도 소설가적 자의식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설에서 느껴지는 어둠이라는 어떤 그림자라는 어떤 속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소설가라는 입지작 뭐 조건이 그런 그림자를 팔고 있는 직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나면서 또 결국에는 그 어둠을 이제 파는 일이 인간의 어떤 뭐 인류 사회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위대한 업적 이상으로 또 그런 어둠이 좋은 어떤 어,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인간의 모든 이제 면들을 다 견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저희가 이제 시간 조정을 25분씩 할 텐데 1시간 만에 네 작품을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네 작품하고 끝낼 건데 25분씩 아니다. 그럼 아니 25분인가? 제가 잘못 1시간에 60분이죠. 60 나누기 4 하면은 10 15분인가요? 15분이죠. 15분. 15분 만에 한 소설씩 끝내야 돼요. 자, 지금 대략 한 7분 남았습니다. 이 소설에 주어진 시간. 안 네. 그러면 좋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죠.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 이 여기 인물이 3명 나오잖아요. 미경이, 바오로, 이 작가, 이 소설가, 화자죠, 화자. 근데 이 화자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그림자라는 건 자기만의 어두운 부분들, 뭐 트라우마랄까, 상처, 아픔 이런 것일 텐데 이 어떻게 보세요? 이 소설가는 그림자가 있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처음에 이제 말했던 어떤 그런 어떤 자전적인 어떤 느낌이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품는다. 이런 자전적인 느낌이 중간부터 끝까지 아예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 어, 그림자에 놀란 어린아이는 소설가가 된다. 뭐, het타이어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 뭐 붉은 벽돌집, 이런 것들이 뭐 중간부터는 이제 다른 어떤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경호와 이제 바오로가 나왔대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어둠을 이제 발견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어둠일 수 있다. 뭐, 라는 측면에서는, 어, 굉장히 좀 뭐, 이제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미경과 이제 바오로라는 어떤 사제, 어떤 불행을 짊어진, 뭐, 인간의 어떤 탐욕이나, 사실, 이 사제라는 어떤 직업과는 다르게, 뭐, 어떤 젊은 여학생, 대학생, 을또 이제 되게 질투하고 뭐 탐하고 있고 미경과는 이제 불쌍해서 이제 한 번은 사실 미경과 이제 버로는 예전에 이제 커플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서로 이제 뭐 미경은 이제 따로 결혼했죠. 그쵸, 결혼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경과 이제 결혼한 이제 남편은 이제 불에 타 죽었죠.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황당하게도. 네. 그리고 나서 미경은 그 자연 발화로 타 죽은 이제 남편 뭐 이후로 약간 이제 살짝 이제 그런 정신적인 타격이 심했는지 막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죠.
자연 발화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듣고 있고, 결국은 그런 어둠이 점점 전해지고 짙어지고, 뭐, 변환되는 과정이 이제 다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음, 그럼 이 소설의 주제랄까? 뭐, 이 소설을 왜 쓴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뭘 말하고자 했을까요, 작가는? 결국에 뭐, 여기 있는 이, 뭐, 많은 어떤 어둠의 어떤 서사들이, 어, 이제 그 앞에와는 다르게 조금, 앞에는 이제 뭐 좀 이제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어떤 모순을 이제 관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바오로라는 어떤 신부가 이제 잘 수밖에 없는, 너무 이제 형편없이 이제 망가진 어떤 인간이 나를 이제 조금 뭔가 그 바오로라는 어떤 대상을 이제 되게 위안을 받고자 하는데, 혹은 어떤 내가 이제 삶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막 수없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미경 앞에서 결국에는 내가 그냥 잘 수밖에 없는, 뭐,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성적으로라도 혹은 뭐 그냥 어떤 예전의 동기 커플이라도 굉장히 좀 비극적이면서도 이게 그 삶의 어떤 무게감 있는 어떤 비극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이 소설은 미경, 미경이 뿐만 아니라 바오로가 대학생, 그, 여학생을 이 음탕한 마음으로 79쪽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와요. 미사 때마다 맨 앞에 앉아 있는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있는데 되게 디테일한 묘사가 나오죠. 어, 하루는 뭐 배구를 하는데 그 애가 내 앞에 있었어. 여자치고는 키가 큰 편이었거든. 근데 나 미쳤나 봐. 걔가 점프할 때마다 청바지 속에 들어있는 그 작고 단단한 엉덩이가 올라갈 때는 잔뜩 긴장했다가 착지할 땐 살짝 출렁이잖아.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아니, 느껴져. 마치 내가 손을 대고 만지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다시 흔들리는 두 엉덩이의 그 하면서 너 좀 심하구나.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오로의 그림자가 이거 같아요. 바오로의 그림자는 이거죠. 뭐 신부들이 이런 좀 욕구불만이랄까? 결혼도 못하고 애인도 없고 하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음, 이런 대사에서 이게 그림자가 나오고 미경이의 그림자는 남편이 그렇게 어이없게 타죽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작가인 음, 나는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근데 이 작가도 어 90쪽에 보면 이제 괜히 이제 어 그러니까 80쪽 88쪽에 보면 바오로가 나 미경이하고 잤다.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경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 야, 씨팔 그럼 어떻게 하냐 불쌍한데. 뭐 이렇게 그래 알았어. 뭐가 그렇게 불쌍한데 과부라도 된 거야? 넌 몰라도 돼. 아니 몰라야 돼. 말을 안 해주죠 바오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될 거였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구나. 그러려고 그렇게 점점점. 응.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거 충격받고 이 작가는 가다가 천막을 바라보고서 멍하니 서 있다가 어떤 남자한테 미친놈 천막을 보다가 괜히 욕 들어먹고 91쪽 와서 혼자 막 욕조에서 발로 물을 첨벙거리죠. 막 야 막 소리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물 튀기고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닦아요. 다음 문단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이렇다 면 조용히 뒷감당 혼자 찌질하게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얘기를 하죠. 엄마 저런 어머니였다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기억도 안 좋아요. 뭐 오랜만에 본 그녀는 충격인데 95쪽에 이걸 보면 어 미경은 찾아와 울고 들어보면 바오로 얘기였다.
바오로가 찾아와 우는 때도 있었는데 들어보면 미경 얘기였다. 그들은 털어놓아야 할 뭔가가 있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나에겐 누군가의 영혼의 어둠을 드리울 그 무언가가 없었다. 이 그림자겠죠? 어. 그럼 미경의 남편이 죽어버리고 이 자연발화에서 회계사. 어, 그리고 이제 뭐 백종에 보면 마지막 파트인데 마지막 부분 미경을 발해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경과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백일종에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누군가와 옥닥복닥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 어쩌면 내게도 그림자가 생길지 모른다. 그림자가 자기한테 없다는 거예요. 미경이 같은 혹은 바오로 같은 그림자가 없다는 그림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멋진 그림자가 생기면 사제관으로 불쑥 찾아가 얄밉도록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거대한 새 그림자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운다 하면 끝나죠. 그림자. 어,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이 그림자. 이 작가의 그림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선이나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뭐 그림자가 뭐 없지만 어쩌면 내게도 그림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과 이제 미경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끊임없이 또 이제 안아주려는 어떤 시도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다는 점. 결국에 이제 그런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림자를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대면을 통해서 한 명이 이제 뭐 새와 같이 이제 같이 그 그림자를 이제 맞대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묵직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그림자가 없는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는 사나이가 아니라 그림자를 판 사나이. 이건 판다는 게 팔았다는 건지 내가 내 그림자를 팔았어. 이 그림자를 이렇게 뭐 조각도로 이렇게 파냈다. 그림자를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림자가 없는 사나이라고 해야 더 맞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해석으로 보면 왜 판 사나이죠? 여기서 근데 뭔가 파고 있는 이 뭐 조각칼로 이제 파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그런 이미지는 전혀 등장하진 않고요. 그죠? 판 거죠, 판 거. 음, 팔아 넘긴 거. 제가 보기에는 팔다의 뭐 줄임말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우주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제 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설가가 되었고 뭐 글을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살게 된 시점부터 해서 결국에는 이게 저는 소설가로서는 뭔가 좋은 어떤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뭐 사실은 약간 뭐 자괴감의 찬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소설에서도 어둠을 팔아서 이제 뭐 글을 쓰는 어떤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강상명 작가인가? 그, 있죠. 네, 있었을 그,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뭔가 자신의 죄의식뿐만 아니라 뭔가 독자의 죄의식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일련의 뭔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를 판다. 그것을 이제 어떤 자본주의화해서 돈으로 넘긴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어둠마저 그 자본의 어떤 돈으로 환원한다. 이런 잘못 들리면은 정말 뭐 안 좋은 어떤 인륜적으로도 안 좋고 뭐 순수적으로도 안 좋은 어떤 의미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뭐 의미 부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뭐 그림자의 어떤 이미지.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너무 늘어지니까 그림자를 좀 파고 들어봤어요. 15분까지인데 20분 시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소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자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고
우수상 수상작인데요. 함정임 작가님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이 소설이 어 그러니까 순남 씨가 주요 주인공, 순남 씨 부부죠. 부부가 어 지인들을 초대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얘기예요. 초대하고 뭐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뭐 그러면서 인제 과거 해석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인제 순남 씨 부부는 피 선생님이겠죠? 결국은 이 소설은 피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하고 애도하는 소설이에요. 다 피 선생과 관련된 사람들이 인 거죠. 순남 씨 부부도 그렇고 원래 피 선생의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제자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지인들, 피 선생을 중심으로. 근데 피 선생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쨌든 죽었어요. 죽고 피 선생을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게 참 감동적이거든요. 자, 174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피 선생에 대한 추억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저녁 식사 풍경을 생각하니 황기봉 씨가 부른 매기의 추억은 피 선생의 애창곡이었고, 남편이 색소폰으로 연주한 맨 처음 고백은 송창식의 팬이었던 피 선생을 모시고 미사리까지 가서 들었던 노래였고, 오미라 씨가 가져온 들깨강정은 피 선생이 늘 가까이 두고 드시던 간식거리였고, 권혜진 씨가 부른 안민영의 고려시가 영매가는 피 선생이 결혼을 앞둔 그들에게 직접 붓으로 써서 주셨던 작품이었고, 이강자 여사가 가져온 박하차는 선생이 정원에 심었다가 손님이 오면 잎을 따서 우려내 주시던 차였고, 무엇보다도 순남 씨의 바닷장어 요리는 평생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셨던 피 선생이 처음 맛보는 것이라고 좋아하셨던 음식이었다." 이 아래 보면 초대장 대신 그 남편이 추신으로 "옛날 얘기도 좋지만 피 선생을 기억하는 정표 하나씩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피 선생을 추도하는 건 어떨지요?"라고 써 넣었었다. 메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순남 씨를 제외한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남 씨는 오래도록 어둠 속에 깨어 있었다. 지난 겨울 루르 마랭에서 보았던 새벽별의 영상이 떠올라 쉬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결국 저는 인제 함정인 작가님이 이 소설을 쓴 의도랄까, 주제랄까, 이유가 이 마지막 부분.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피 선생을 그냥 뭐 무시하고 뭐 추모나 애도 안 하는 것처럼 순남 씨는 오해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고 애도했더라. 되게 마지막 부분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아 이게 애도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았고,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 작품 하우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뭔가 이제 서사의 어떤 읽는 어떤 재미 중에서도 다양한 어떤 세계의 어떤 뭐 이렇게 사물이나 뭔가 이제 어떤 감수성을 일으키는 뭐 쪽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학 생활 중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뭔가의 어떤 세계, 그런 것들을 이제 능숙하게 이제 건너가는, 하나의 강을 건너는 이제 그런 서사, 자신의 어떤 감수성을 이제 충분하게 이제 풀어내는 그런 서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장편에 어울리는 서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 네. 단편보다. 네. 어. 이런 서사는 장편으로 할 때 이제 장점이 극대화되는 서사인 게, 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사물이나 문화나 세계가 반복돼야 되거든요. 추억으로든 혹은 음. 내 어떤 어린 시절의 감정이든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진실이든 혹은 어떤 뭐 편지든 혹은 어떤 뭐 피와의 어떤 뭐 어떤 사생활이든 어떤 욕망이든 간에 이게 그렇게 짧게 이제 이뤄질 것 같은 소설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네요.
저는 이 소설이 좀 특이하다 생각했던 게, 첫 문장이 이래요. 순남 씨는 궤에서 은초대 2개를 꺼내 식탁 양편에 올려놓다가 헉 하고 숨이 막혔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냥, 아니, 은초대 이렇게 올려놓는 장면. 이걸 준비를 하는 거죠. 저녁 식사 준비. 이렇게 하면서, 뭐,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모습 같은데, 이런 장면을 왜 묘사하는 거지? 이제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넣는, 하나씩 이제 장면을 저녁을 차리고, 그 피 선생과의 추억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여행을, 중간에 뭐 여행 갔던 얘기도 나오고, 어, 그죠? 그런 얘기들, 남편과 뭐 있었던 얘기들, 그 자야라는 사람을 만났던 뭐 얘기라든지, 그리고 몽골 얘기도 나와요. 몽골 노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이야기가 술술 막 풀려 나오는데, 음,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풀려 나오죠.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초대한 손님들도 한 명씩 한 명씩 소개가 되면서, 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이게 도대체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가니까 결국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풀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좀 서사가, 어, 스토리가 이게 뚜렷하지 않다는 느낌이랄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방식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혹시 이 소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하우스님? 저도 뭐 이런 형식이 좀 반가웠던 게요. 사실 뭐 그전에 이제 있었던 단편 소설의 어떤 형식이 확실히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 뭐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점들이 약간은 뭐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오브제, 다양한 어떤 이제 상징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 이런 데 이제 가고 싶게 만드는 게 사실은 소설의 사실 목적이거든요. 이런 산레모의 인근 항구들, 알포르테라는 뭐 앞 식당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고 뭐 나폴리와 몽지벨로 뭐 이런 데를 프랑스를 이제 간다는 어떤 느낌을 보면서 나도 이제 여기 가고 싶다라는 소설이 느껴질 만큼 쓰면은 사실 그 소설은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어, 드는데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도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뭐 리베롱의 산악지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예술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풍부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그 풍부하게 이제 묘사가 되었으면은 나도 이제 거기 이제 가고 싶은 심지어 그런 곳을 나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음, 근데 이 소설도 그 정도로 굉장히 충분하게 체험을 하고 있는 듯한 음. 그래서 느낌? 제가 느끼는 게, 이상문학상을 가만히, 뭐 그 이전에 젊은 작가상도 그렇지만 가만히 읽어보니까 소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사파, 이게 스토리파가 있다. 강렬한 서사. 보통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말하는 소설들이 그럴 것 같은데, 서사 위주의 소설이 있고, 뭐 또 하나는 묘사파가 있다. 공들여서 어떤 장면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오브제라든지 어떤 상징들, 특히나 이 저녁 식사가 끝난 뒤는 묘사파 위주. 물론 스토리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소설이 뭐 서사와 묘사가 섞여 있죠. 근데 묘사파에 더 가까운 소설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사파가 좋고, 그게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기본적으로. 전 서사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묘사보다는. 묘사 너무 막 장황하고 길고 그러면 별로, 이거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막 그런 타입이라서. 하우스님은 어떤 묘사파세요? 서사파?
그것도 질문이 웃긴데. 예. 뭐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사실 이제 좀 묘사나 이런 것들이 좋아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사실 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이제 좀 보이는 그리고 그런 어떤 소사의 어떤 힘이 계속 이제 세계의 어떤 많은 국면을 비출 수 있는 뭔가 이제 손전등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태양으로 이제 비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좀 더 울림을 주는 것 같아서 서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제가 만일 뭐 편의점 소설을 쓴다 그러면 지금 묘사파 지금 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처럼 쓴다 그러면 뭐 장황하게 이제 묘사가 들어가는 거죠. 편의점 문에 뭐가 붙어 있고 막 안에 들어갔는데 어 전자레인지가 어떤 모습이고 뭐 형광등이 어떻고 막 뭐 음료가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루해진다. 저는 묘사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서사파다. 일단 사건이 일어나야지 바로. 어, 일단 아무튼 이건 뭐 개인적인 호불호고요. 자, 다음 작품. 시간을 얼추 맞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옥 작가님의 스프레이. 이 작품 재밌어요. 이게 우연히 택배를 아파트 사는데 이 아저씨가 택배를 잘못 들고 온 거예요. 100고를 700고로 읽어버렸네? 잘못 들고 왔죠, 처음에. 이게 실수였는데 이게 또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그 택배를 뜯는 택배에 테이프를 뜯는 그 쾌감, 그걸 알아버려가지고, 계속 훔칩니다. 그것도 걸릴까봐 동마다 X표로 하고, 한 번 갔던데 안 가요. 다른 동에 가고, 다음엔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그렇게 훔치는 거죠. 이제 택배 상자 절도의 맛이 들린 이 주인공. 재밌어요. 재밌는데, 옆집에 어떤 아가씨가 살죠. 아가씨가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고 옆집에 뭐 어떤 남자와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죠. 근데 옆집에 택배가 왔어요. 택배를 몰래 가져왔는데 그 안에 고양이가 있네. 죽은 고양이에요. 누가 고양이를 죽인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이 고양이를 그래서 다시 갖다 놔야겠다 해서 자기 혼자 막 다시 우체국 가서 붙이고 막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여자는 마지막에 자살하죠. 아마 그 여자의 어떤 남자가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남자랑 싸우기도 하고 그 남자가 아마 고양이를 죽인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되게 묘사를 잘했던 게 이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손에 땀이 많아요. 손이 축축해요. 축축한 손. 이 묘사. 이런 특징 정말 잘 잡아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도 있고 읽는 맛을 잘 자아냈던 그러니까 이런 류의 소설을 저는 이제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 같은 류. 그러니까 공포 소설, 스릴러 소설이지 않나. 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죠. 여자가 갑자기 떨어져 죽고 막 또 고양이가 죽잖아요. 고양이가 죽고 막 그런 류의 소설이다. 읽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그 파우스님은 스프레이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모습이 말에 동의하다시피 하고 하는 게요. 확실히 이제 이런 어떤 서사를 읽는 소설의 재미가 그런 어떤 축축한 손을 이제 연상케 할 정도로 진땀이 이제 흐를 정도로 그런 어떤 공포적인 어떤 스릴러적인 재미를 잘 이끈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이제 가장 큰 공포는 예측할 수 없는 공포거든요. 그러네요. 갑자기 고양이 시체가 이제 있거나 갑자기 이제 여자가 뭐 죽거나 갑자기 이제 뭐 그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 때문에 손이 이제 축축이 젖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스릴적인 요소를 잘 집어넣었다. 네.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그래서 어떤 뭐 진짜 뭐 그 그거 같아요.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그러죠. 보통 SF나 뭐 판타지, 이런 스릴러, 탐정 소설 그런 류 장르 소설 냄새가 많이 나는. 장르 소설은 그 자체의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SF는 그냥 뭐 재밌지 그냥. 뭐 무협도 그렇고 판타지도 그렇고요. 오로지 이제 소설적 재미. 여기에서 뭐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고양이가 뭐 어떤 의미냐, 뭐 스프레이가 어떤 의미냐, 이런 것도 좋은데 이 소설은 그런 의미를 뽑아내기보다는 상징적 의미, 흔히 말하는 메타포, 그거보다는 그냥 재밌어요. 그런 재미를 위해서 쓴 거고, 재미를 극대화해서. 어떻게 보세요, 파우스님은? 이건 그냥 스릴러, 서스펜스의 재미를 위해 쓴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도 약간은 뭐 동의를 하는 게요. 사실 이런 약간 어둠적인 어떤 요소들이 뭐 사실 뭐 에드거 앨런 포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둠적인 어, 소설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그리는 게 굉장히 좀 파괴적이거든요. 사실 그런 소설들이 어, 자신이 이제 뭔가 허용되지 않는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자신에게 이제 통제되었던 어떤 것들을 굉장히 좀 뭔가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막 파괴시키거나 뭐 택배 상자를 막 자신이 이제 막 자해를 하거나 막 뭐 어디 집어 던지거나 뭐 고양이 시체를 막 찢거나 이런 등의 어떤 굉장히 공포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좀 주인공이 이제 좀 착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려동물의 뭐 상해죄나 뭐 절도죄 형량을 찾아보는 등 굉장히 조금 뭔가 착합니다. 뭐 보통의 어떤 음, 그런 소설의 어떤 주인공이 과는 다르게. 좋습니다. 일단 뭐, 근데 이 소설은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네, 솔직히 이런 소설, 이런 류의 소설이 읽을 땐 재밌어요. 근데 막상 뭐 해설이나 뭐 평론을 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상징 이런 게 좀 풍부해야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소설. 자, 시간이 아직 많이 남네요. 하성란 작가님의 오, 가로지르다. 요거까지만 하면 요번 그 화는 끝이 나거든요. 어, 시간 분배 잘한 것 같습니다. 하성란 작가님의 오후 가로지르다. 이 소설은 그 큐비클이 뭔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무실 가면 이게 칸막 있잖아요. 칸막이. 그 책상과 책상을 가로막는 칸막이. 아니, 큐비클이라고 쓰지 말고 칸막이라 그러지. 차라리. 그러면 더, 의미가 확 와닿을 텐데. 그 칸막이 얘기더라고요. 큐비클이. 첫 문장도 사무실 입구에서 여자의 큐비클까지는 꼭 42걸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큐비클이란 공간이 되게 중요한 서사인데, 어, 근데 큐비클마다 이게 각각이 이게 이건 이제 과거와 현재를 또 봐야 되는데 여자 이 여자는 입사한 지 좀 꽤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입사했던 당시 그 상사의 모습은 큐비클 하나 없어요. 근데 거의 운동장만한 그런 사무실에 책상이 쫙 놓여 있죠. 근데 제일 뒷자리로 갈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그냥 앞에를 다 감시할 수 있으니까. 예전엔 그랬겠죠. 큐비클 없고. 근데 요즘에 그 사무실 분위기는 큐비클이 다 있더라. 근데 큐비클마다 어떤 사람은 뭐 키스에링의 그림 엽서를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박학률의 소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혹은 뭐 프레디 머큐리의 그 포스터, 몬트리올 공연 포스터. 어떤 사람은 막 물감을 칠한 걸 붙여놓고 그 큐비클마다 그 가까이 개성이 드러나요. 근데 이 여자는 근데 어떤 큐비클에 그 막 물감에 칠해져 있는 큐비클이 도대체 누구의 큐비클일까 궁금해하죠. 근데 이 자체가 상징이 되는 것 같아요. 큐비클. 현대의 개인주의랄까? 남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공간인 거죠. 큐비클이. 근데 옛날엔 달랐다. 옛날에 이 여자가 신입사원일 때는
그때 당시 어떤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뺨을 어떤 남자가 상사가 자기랑 별로 뭐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자기 뺨을 갑자기 때렸어요. 그게 엄청 큰 사건이었죠. 충격적인. 그게 이제 계속 잊혀지지 않고 근데 그 뺨을 때렸던 사람을 이제 언젠가는 내가 216조에 보면 왜 뺨을 때렸는지 그때 물었어야 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 맞았지? 이유도 없이. 그때 당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죠. 그걸 묻고 싶었는데 그 남자는 죽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더라. 어, 그리고 이 여자의 친구도 나와요. 친구도 나오고, 친구가 이제 큐비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그 채팅으로 알려주죠. 근데 큐비클 사이를 왔다 갔다 이게 가로지르는 뱀이 있어요. 누가 뱀을 기르는데 그 뱀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응. 그리고 우연히 이제 그 뱀이 지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밤에 이제 그 다리 아래로 뱀이 지나갔고 뭐 228쪽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놀라가지고 큐비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큐비클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큐비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죠. 내부가 보이는 거죠. 누군가는 양말을 널어놓고 또 어떤 큐비클 안에서는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오후 가로지르다 이 가로지르는 게 아마 뱀 같은데 뱀도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큐비클 막 왔다 갔다 가로지르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런 어떤 큐비클이라는 소재를 정말 뭐 빤하지 않게 참신하게 다룬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뭐 뱀뿐만 아니라 물검 덩어리 그리고 막 껌딱지 뭔가 물컹물컹한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좋아해서 뭐 때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좀 더 뭐 자세하게 한번 이 소설 읽으시면 좀 와닿았던 뭐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가장 이제 이 소설에서 낙관적인 거는 미스기 말았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거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때린 거에 어떤 정체, 비밀 이런 것이 밝혀지는 것인데요. 뭐 그 전에 이제 계속 껌딱지가 막 달라붙고 뭔가 물컹하게 뭐 물껌 덩어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컴퓨터에 이제 커서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또 하면서 그런 어떤 가둬진 공간 속에서도 같이 이제 얘기를 수문의 의혹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후 가로지르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편의 소설들을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숨 작가님의 국수부터 해서 근데 네. 김숨 작가님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금방 끝났네요. 45분.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